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90% 넘게 줄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영업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상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기 일쑤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임대료 분담법 혹은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폐업을 돕는 일이 희소식이라고 할 만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1년 반, 자영업자들의 손을 잡아줄 법과 제도들은 언제쯤 완성되는 걸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피해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최지인 도쿄의회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이틀째 지금 600명대 후반을 이어가고 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1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4명 늘어난 건데요. 지역 발생이 이 가운데 672명이었고 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44명으로 전체의 66.1% 그리고 비수도권은 228명, 33.9%였는데 이 비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대구에서 올해 오늘만 7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구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대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3월 19일 97명이 나왔던 때 이후 오늘이 가장 많은 건데요. 이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74명이 증가했고요. 특히 신규 확진자 중 19명이 이 수성구에 있는 바 관련인데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감염 경로 불상으로 확진돼서 종업원과 손님 등을 진단검사한 결과 이 업소에서만 관련 이 확진자가 누적 3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주점 종업원이고 11명이 이용자 그리고 15명은 이제 2차, 3차, N차 감염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예정이라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게 최근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자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또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뭐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우선 정부는 대구시가 주선한 이 화이자사의 이 코로나19 백신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형래 사회전략반장은 이 대구의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 관련해서 백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구매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화이자는 각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에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제3의 단체의 한국 유통을 승인한 바 없다면서 대구시가 연락한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고 바이오엔텍과의 거래도 아닌 것으로 파악돼서 진위가 의심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화이자 제약 측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화이자는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수입,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면서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 화이자 본사와 한국 화이자가 그 누구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 판매, 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대구시가 추진했다고 알려진 그 백신 구매 거래를 비공식적 거래로 규정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그러면 백신을 뭐 무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백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백신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구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해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20억 원 예산 편성까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무역업체에서 이제 대구의 의료기관 그 협의체 어떤 시민단체 비슷한 그런 민간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접촉을 해서 이제 백신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고 이제 그거를 시당국에 전달해서 이제 시당국이 이제 이 백신 구매를 해줄 수 있느냐고 중앙정부에 물어본 건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중앙정부에서는 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 편성 전에 정부에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 협의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개시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전국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9시는 지금 서울시만 나왔는데 서울시는 지금 9시 기준 200명으로 어제보다 13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국 전체 잠정 직계치는 지금 오후 6시 것까지 나와 있는데 6시 기준 총 578명으로 어제보다 3명 적은 수준이어서 아마 오늘과 비슷한 수준, 뭐 한 600명 후반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 기간이 오늘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약률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 이게 이제 80%가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거잖아요. 네.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은 2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 고령층 60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층의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이 어젯밤 기준, 그러니까 어제 자정 기준 77.6%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 달성까지는 지금 약 2.4%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지금 이제 대상 기준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60세에서 74세 고령층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 등 736만 명 가량입니다. 내일부터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좀 기존에 노쇼 백신 맞기 위해서 예약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 백신을 지금 60세 이상에게 먼저 접종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예비 명단이라고 하는 이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인데 이제 네. 그분들이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종을 못하거나 갑자기 안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이걸 아무에게나 연령 관계없이 원래 그 놔줄 수 있도록 예비 명단을 운용하는 게 이제 원래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방침이 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30세 이상이면 예비 명단 이름을 올려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
백신을 맞아왔는데 이 예비 명단을 갑자기 60세 이상으로 정부에서 연령을 제한한 데다가 이 적용 시점도 그 당장 내일부터 4일부터로 발표를 했다가 다시 9일로 정정하는 등 이제 이런 소동이 좀 빚어졌는데요. 네. 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이제 하루 동안 60세 미만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을 4일부터 예비 명단 이용 불가 이렇게 밝혔다가 다시 예비 명단 등록 후에 접종을 못 받았더라도 4일부터는 명단에서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가 다시 예비 명단에 이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9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어제 하루에만 이게 3차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두 번째까지 이제 그 지침을 받은 의료기관들에서 이 일선 병원들에서 예비 명단에 있는 60세 미만 예약자들에게 4일 이후 접종 취소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는데 네. 나중에 다시 9일까지는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수정 공지가 오면서 병원도 아니 이미 취소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됐고 그 취소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도 당연히 그 내심 그 어쨌든 이제 그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다가 이제 그 기대가 무너져서 좀 상당히 뭐 실망감, 아쉬움 이런 거를 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추진단에서는 당초 예비 명단을 4일부터 60세 이상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기확보한 명단을 하루 이틀 새 다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백신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백신 예약 그 율이 많이 높아지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60세 이상이 접종받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혼선을 주면 아무래도 백신 맞고자 하는 사람들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는데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5건이 더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면서요. 네, 지금 이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총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달 21일 4명에서 지금 열흘 새 한 5명 정도가 5명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접종 완료자가 214만 3천여 명이기 때문에 뭐 비율은 이제 0.0004%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접종 완료자 가운데 면역 형성 기간이 14일이 지난 사람 103만 9,500여 명, 요 가운데서는 이제 10만 명당 0.87명 수준입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그만큼 작고 미국은 기타 변이 바이러스들이 기존의 유행균주를 대체하면서 창궐해 백신으로부터 도망가는 면역 회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국내 돌파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받았을 때 백신과 2차 접종 받았을 때 백신이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것을 교차 접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교차 접종이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선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방역 당국이 뭐 임상시험을 좀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방역당국이 오늘 이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후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이렇게 구성된 교차 접종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머지 조합 연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대본이 앞서 발표한 교차 접종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임상 대상자는 약 500명으로 이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대상이고요. 이들에게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 반응 그리고 중화항체, 결합항체, 면역세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 등에 국산 백신이 개발되면 역시 교차 접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종류가 많을 테니까 지금 한 5가지 정도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차가 교차 접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선 이런 간담회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이제 신임이라고 하기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이 됐을 때 지난달 4월 28일에 국회를 찾아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좀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라는 이제 모임을 지난 4월 28일에 이제 그 면담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성사가 된 자리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자리에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이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네, 재정 관련 얘기를 주문했다는 게 뭐 얘기한 것 중엔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이 재정 고관을 잠그지 마라. 그리고 뭐 청년 주거, 지역 균형 발전, 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까지 좀 상당히 어떤 정책 주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이 더민초 모임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에 이어서 뭐 이탄희 장경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고요. 참석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명당 발언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남짓이었고 뭐 박수가 뭐 여러 차례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전당대회를 위한 이제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돌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신 발언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대화 주제를 보면 어떤 좀 정부의 확장 재정을 당부하는 그런 취지의 좀 뭐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뭐 전혀 언급이 없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영인 의원이 간담회 후에 국회에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밝히기를 이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그거를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송영길 대표의 그 어제 사과 등이 화제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하거나 얘기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참석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재보선 패배 후에 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등 좋은 가치를 추구함에도 왜 선거만 하면 매번 지느냐. 그런 중요한 가치를 숭상하고 추구한다고만 해서 승리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시민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선 당시에 뭐 희망돼지 저금통 네. 이런 사례를 들면서 뜨거운 시민 열기와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를 할 때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가입해서 당을 지켜줬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 내부적으로는 단합하라 이제 이런 취지의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선에서 질책을 받은 것을 안다. 이런 설명을 이제 문 대통령이 좀 하면서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도 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와 관련한 혹시 야당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상당히 그 박한 평을 냈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초선 의원들이 국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대통령께 과감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원 영색하기 급했다. 이렇게 그 혹평을 하면서 그나마 쓴소리를 냈던 송영길 대표 한 명의 목소리보다 이 68명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또 경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김 총리가 오늘 그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그리고 송경식 한국경총회장 그리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이제 경제 5단체장들과 함께 회동을 갖고 사회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에서 기업인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 가지 혼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렇지만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제단체 측에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보라든지 뭐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수출 기업 물류 애로 해소 또 이제 탄소 중립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라던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보완 등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이 기업인과 노동자 국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영업자들하고 만났을 때 최저임금 인상 너무 의욕이 앞섰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권 기류나 분위기가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그 논의 자체는 지금 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18일에 이제 위원 이쪽 측을 포함해서 2차 전원회의를 4월에 이어서 5월 중순에 열었는데 이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노동자 측 노동계 측 위원 4명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이 불참 사유는 이제 정부 측 위원, 그러니까 공익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컸고요. 오늘 총리 면담에서 이제 경총 측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과도한 인상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 도입을 촉구하고 이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결정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뭐 재계의 입장은 이렇고 또 노동계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 오히려 좀 인상폭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아마 최저임금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노동계 주장은 뭐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실천하라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27일에 양대 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의 회견이었거든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재정을 펴달라 이런 취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오찬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혹시 얘기 안 나왔습니까? 네, 오늘 뭐 신문 보신 분들은 이제 주간이 거의 일면이 전부 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였는데요. 네. 오늘 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모두 발언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켜왔던 노이가 깨질 수도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손 회장이 이제 이 사면 문제를 재차 언급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는 대통령께 경제계 건의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온통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사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도 있기는 하니까요. 과연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감안할지가 좀 궁금한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좀 그 기존의 여당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인 편이고요. 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가 되는 전재수 의원은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게 아닌가 느꼈다면서 이 국민 70%가 사면에 찬성한 여론을 감안한 걸로 보이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말씀해온 뉘앙스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돈과 빽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사면 대상 1선에 오른다. 그게 법치주의냐 이런 입장을 폈습니다. 그 정의당도 이제 박용진 의원과 비슷한 그 이은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정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부회장은 명백한 경제사범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야당 보수야당 측에서는 뭐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오늘 당장 그 국민의힘 그 대구 경북 지역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나경원 그 후보가 이 그 두 전직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역시 하루빨리 사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혹시 그 언급했어요? 그런 얘기들도? 오늘은 이제 나 후보만 나왔는데요. 네. 뭐 다른 자리에서는 뭐 이를테면 뭐 앞서 있었던 TV 토론이라던가 네. 이런 자리에서 그 사면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제 뭐 보수야당 안에서는 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피해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후속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또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그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의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이제 그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군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뭐 그 국방장관까지 교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뭐 모기 메이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군 당국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군 당국은 이제 합동수사단 그리고 뭐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그 참모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연달아 대통령의 관련 그 언급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부사관이 피해 호소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은폐하고 합의하려고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절망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목이 메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늘 그렇게 대충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인식하에 있는 거 아니냐. 군 당국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최근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좀 곱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방부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 2명에 대해서 보직 해임 조치했어요. 네, 오늘 공군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후 3시 반부로 보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이 중사의 상관 2명은 이 공군 20전 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이인데요. 유족들은 직속 상관이 이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초 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회유 은폐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피해자인 중사의 그 위에 있는 상사, 뭐 준이 이런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유족들은 고소장을 또 제출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중사 유족 측이 이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라는 취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이제 이 중사의 성추행 을 최초로 보고받은 상사와 준이 앞서 말씀드린 네. 이 2명으로 알려졌고요. 나머지 1명은 1년 전께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인데 이 다른 부대 소속으로 이 20전투 비행단에 전속을 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2차 가해에 연루된 그 두 부사관 준사관 중에 1명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면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이제 성추행하는데 은폐 묵인 뭐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지난해 성추행을 했던 당사자다. 네, 과거에는 직접 그 피해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민주당은 공군 수뇌부의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 1일에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가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군 당국에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사망한 이 중사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 군이 이 지경까지 돼 있다는 거에 뭐라고 말씀드려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서 관계자가 누구든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지휘 구호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동 정범이다. 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왔네요. 문재인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제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공군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빼고 국방부에 단순 묘사로 보고했다. 또 핵심 증거인 가해자 휴대전화도 나중에야 확보했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군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군도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
정의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또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 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여 대표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시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배준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특검과 청문회 등을 포함해 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은 특검까지 거론한 상황인데. 네, 배원내 대표 그리고 어제는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 특검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제로다. 국방부는 군에 맡겨놓으면 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을 군검찰에 맡겨서는 진상규명이 요원하다. 그래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습니다. 특별검사를 도입하자. 네.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건 특별검사 또 특검을 도입하는 거 말고 혹시 논의되는 게 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국방위가 최소 한두 차례 정도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특검 관련해서 지금 뚜렷하게 오가는 건 없는데 아마 뭐 조만간 여야 또는 이제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이제 원내 정당들 간에 어떤 합의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 반향이 굉장히 뜨거운 만큼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군 수뇌부 교체 문제, 공군 참모총장 교체나 이런 데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네. 인사권을 행사할 부분인데요. 일단 당장 오늘 청와대 쪽에서 들린 얘기로는 뭐 아마 개각까지, 그러니까 장관까지는 이게 장관 교체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문 대통령이 군 당국을 상당히 강하게 질타한 만큼 아무래도 이제 공군 수뇌부의 아마 교체 정도는 이제 그건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뭐 국방부라든지 좀 더 이제 그런 더 이제 높은 수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전 차관이죠. 이 지난달 28일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택시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어제 이제 한 방송 뉴스에서 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한 37초 분량 정도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는 욕설을 하고 이제 목을 조르는 이전 차관의 모습이 담겨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신문은 일면에 그 장면을 보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던데 지금 그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폭행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된과 함께 이제 그 피해자인 택시기사 측이 이제 한 이야기가 먼저 이제 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서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운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차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 내가 뒷문을 열어서 깨우니까 내가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이제 이게 선후관계냐 인과관계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이전 차관 측에서 이제 폭행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이제 그 택시 기사 측의 주장인데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이 택시 기사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은 그 이전 차관이 A 씨에게 이제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기사가 이것을 실행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택시 기사의 경우는 증거인멸 그리고 그 이전 차관의 경우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혹시 뭐라고 합니까? 좀 해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 기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면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지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선후관계냐 뭐 인과관계냐 얘기한 그 부분인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 삭제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택시기사가 주장하는 바하고 좀 서로 간에 주장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00만 원을 준 것 그리고 택시기사 영상을 삭제한 것인데 이전 차관은 내가 1,000만 원을 주면서 그 대가로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표를 수리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이 전 차관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했고요. 앞서 이 전 차관이 지난달 28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까 이제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이권 조치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지금 그 본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이상 그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금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이제 조만간 이 전 차관을 기소를 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좀 이제 오늘 이제 입건 어제 이제 운전자 그 택시 기사가 입건이 된 증거인멸 부분, 이 부분은 이 경찰이 지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 전 차관에게 적용을 해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런 단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물러나면 그 다음 자리 그 자리는 또 누가 메우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인사가 어떻게 나올지 방향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거 그 사의를 표명을 한 거는 물론 이제 지난달입니다만, 네.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 사실 오늘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뭐 그 정확한 인사 환평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한 신문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유지한다. 그래서 후임 차관 후보에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변호사는 제외한다. 이런 방침을 법무부가 세운 걸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이 후임 차관으로 법무부 내부 인물로 거론되는 이들은 뭐 이상갑 인권국장 그리고 강성국 법무실장 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의회에서도 재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중단이나 재연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용치 교수 연결해서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과 일본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뭐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이긴 하지만 올림픽 개막 한 50일 정도 앞두게 되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나 사회 전체가 좀 들뜨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본 스가 정부는 올림픽은 개최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 주변에서 일반 시민들도 공개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학에서도 이전에는 자원봉사 관련돼서 이런 학생들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우려가 더 많고, 뭐 지금이라도 일반 시민들은 꼭 개최가 취소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업들이 광고도 많이 내고 뭐 캠페인도 하고 그럽니까? 네, 원래는 많은 기업들이나 뭐랄까요, 일반 언론사들도 지나가는 버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같은 데도 이 올림픽 홍보하는 스티커들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텔레비전에 광고는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거의 신문에도 올림픽 광고는 거의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 같은 이런 지적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문가 그룹이 보통 이런 상태라면 올림픽 개최하지 않는다란 말로 오히려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고,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부정적인 인식으로 매일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사실은 분위기가 뜨지도 못하고 국내 분위기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지금 조직이 홈페이지 지도에 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132명이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일본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한국 쪽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또 일본 정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주요 미디어에서도 이 한국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민감하게 보도하고 있고요. 카토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이 독도의 지도 취소 요구가 있지만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2019년에 이 지도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도 한국이 지적을 했지만 이때도 일본 정부는 무시를 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렇지만 한국이 이제 보이콧 카드를 전임 총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한국이 보이콧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한국이 보이콧 카드를 보이고 있고 보이콧에 대한 사회적 여론들이 있다는 것들을 미디어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터넷 미디어에서 특히 우익 계열들의 미디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한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즉 우익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 반발할 줄 알면서도 왜 이것을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고 강조하고 있을까? 물론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을 처음부터 우길기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사실은 없다라는 전시관을 오픈하면서 조금 국가주의적이고 나셔널리즘으로 계획은 했지만 네. 꼭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을 자극하고 이런 한국에 대한 반일적 분위기를 오히려 일본 내에서 혐한으로 만들어서 이 올림픽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높여가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올림픽에 관심을 더 갖게 만들려고 하는 좀 정치적인 의도들도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정가의 의도를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또 입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게 맞는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이 스포츠 축제에 정치적인 이유로 독도 표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한국이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확대를 하지 않으면은 독도인지도 잘 모르게 되고 아주 겸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보이콧을 했을 때 조금 이 내부적인 본질은 전달되지 않고 한국의 보이콧만을 강조하면서 이용될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오히려 더 일본의 우익이나 미디어들은 비판을 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스포츠 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들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민간 기관이라든지 또는 국제기구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카드는 좀 마지막까지 좀 활용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이콧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외교 전략을 어떻게 좀 구사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것은 공식적으로 오히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는 부분을 오히려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배려를 했고 또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을 사례를 생각하면 이건 명백하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묵인 또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한국이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이 일방적인 보이콧은 오히려 한국으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에 대한 전혀 조치가 없었을 때 조금 보이콧 카드도 나중에는 명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된 부분에 대한 항의를 받고 그걸 삭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일본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는 있는 겁니까? 일본은 평창올림픽에서 한국이 삭제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 전혀 안 해요? 현재 이런 부분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독도 표기를 해도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일체 여기에 대해서 문의라든지 지적이 전혀 없다. 즉 이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논리가 일본 내에서는 그대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당성을 주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준비 상황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의회에서 재연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얘기하고 그냥 사그라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수가 행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개최 의무 사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대립은 그대로 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유일하게 올림픽 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도쿄도가 올림픽 추진 도시이기 때문에 네. 도쿄도에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 취소에 대한 결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도쿄도 의회에 원래는 도민 포스트웨라고 해서 이것은 고이케 지금 도쿄도지사를 지지하는 정당인데 여기 의원들이 개최 또는 중지 반대 개최 반대와 중지를 요구했고요. 또 일본 공산당, 입헌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숫자를 보면 전체 지금 도쿄도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올림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이케 지사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취소하기는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고이케 지사도 이번에, 도쿄도의회가 시작된 첫날 연설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중지라든지 이런 이야기 일체 없었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도 6월 20일경까지 조금 더, 이게 긴급사태 해제가 될지 더 연장될지 좀 분수령이 되는 시기여서 6월 21일까지 더 마지막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그만큼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긴급 사태 말씀도 해주셨지만 일본의 감염 전문가들은 만약에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경우에 사람들이 몰리고 감염이 더 확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전문가 집단은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1만 5천 명에 가까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선수들과 임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도쿄도에서 전혀 다른 바이러스 변종이 나오고 이게 또 각 개발도상국으로 퍼졌을 때 세계적인 다른 코로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본의 각 지금 정부 광역도시까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아주 약한 이건 병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지방에 또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 상식적으로 도저히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8만 명 가운데 한 1만 명가량이 사퇴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약 8만 명 중에서 최근에 약 1만 명 정도가 합산 자원봉사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데 제 학생도 원래는 여름에 자원봉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포기했다고 하고 역시 보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백신 접종이 거의 일반인들에게 오지 못한 약 8% 정도밖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선수들은 접종을 80% 정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진행될지 우려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백신 접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걱정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 자원봉사는 훨씬 더
포기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관중 경기로 다 모든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해외에서 오는 관중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일본 정부가 아직 일본인들을 무관객으로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6월 중순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은 PCR 증명서를 제출해서 될 수 있으면 일본 관중을 넣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초중고생을 포함을 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여하튼 유관중으로 최소한의 경기는 치르겠다라는 방침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반발이 너무 심해서 실제 그대로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들도 선수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현재 호주 선수단이 입국은 했지만 선수단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 확보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 자원봉사들도 부족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인도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선수들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은 실제 정상 개최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올림픽 개최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우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지금 그 확진자 발생이 한 몇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 속도도 상당히 더디다고 하던데. 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 3차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연일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PCR 검사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억제될 뿐이지 실제는 4,000, 5,000명 정도로 계속 나왔던 시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은 현재 접종이 약 8%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는 정도 아주 늦는 것은 접종 장소 확보가 아직도 부족하고 또 이것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을 거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는 이 예약하는 시스템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고령자들이 많아서 실제 정상적인 스피드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가 이 행정부는 하루에 100만 명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고요. 올림픽이 끝나도 전체 국민의 4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만약에 올림픽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는 걸까요? 첫째는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현재 올림픽을 중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가 정권은 바로 사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스가 정권 같은 경우는 취소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강행을 해서 오히려 강행을 하게 되면 일본 국민들 성격상 나름대로 그래도 지지를 할 것이고 올림픽이 끝났던 것만 가지고도 다시 분위기를 반전해서 정권의 지지를 높여서 오는 9월 자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수상을 연장시켜 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영화권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